어머니, 저예요. 준호. 인테리어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그 아이가 저를 구하러 돌아온 겁니다. 의붓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이은숙입니다. 30년 전 저는 5살 난 아들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단 5분, 아니 어쩌면 3분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한눈판 사이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어요. TV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실종아동센터에도 수백 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죠. 남편은 저를 원망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가 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5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박태수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업가였고 재산도 꽤 있었어요. 저는 그저 외로웠고 그 사람도 아내를 잃고 혼자였으니 서로 위로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5년간 그들에게 당하며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욕먹고 때로는 맞기까지 했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남편 명의로 다 넘어갔고 저는 그저 그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죄책감 때문에 제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리모델링 할 겁니다. 의부사들 박성호가 퇴근하자마자 거실에 들어서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갑자기 무슨,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조미영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여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건가?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성우 말이 맞아. 집도 오래됐고 한번 손봐야지. 남편도 아들 편이었어요. 늘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인테리어 회사에서 사람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H&J 인테리어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셨어요. 약속 당일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H&J 인테리어 대표 강민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밝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눈빛, 어디서 봤지? 어릴 적 제 아들 준호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맑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눈빛.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민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황급히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30년간 그리워한 아들 때문에 이제는 아무 남자만 봐도 착각하는 거겠죠. 그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구조도 좋고요. 제가 30년 전부터 살던 집은 아니고요. 남편과 재혼하면서 이사 왔어요. 왜 그런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럼 리모델링은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사장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의부사들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강 사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박성우입니다. 집주인이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인데도 의부사들은 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했거든요. 아, 네. 강민준입니다.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성우가 저를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준 사장은 매일 저희 집에 왔습니다. 현장 책임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장이 직접 오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어느 날 강 사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저도 잠깐 쉬려던 참이었어요. 그는 제가 끓인 커피를 받아 마시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어머니 방이죠? 네. 제 작은 공간이에요. 사진이 많으시네요. 그가 책상 위에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아들 준호의 사진이었죠. 제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놀이공원에서요. 네. 강 사장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5살이었어요. 단 몇 분 한눈판 사이에 사라져버렸죠.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는 제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잘못이라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의부사드님은 어머니께 좀 냉정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눈치챈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어제 봤어요. 어머니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강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익숙해졌어요. 15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15년이나요?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뭐해요? 며느리 미영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밥은 차렸어요? 아직도 안 차린 거예요? 그녀의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지금 손님은 무슨, 사장님 바쁘시잖아요. 어머니가 쓸데없이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강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머니 명의 아닌가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이윤숙 어머니 명의더군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나갔어요. 사장님, 어머니,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제 손에 명함 하나를 더 쥐어주었습니다. 뒷면에는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안도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며느리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거의는 무슨 거의? 늦었다고요. 그녀가 짜증을 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색깔 좀 봐요. 맛없게 생겼네.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요. 그냥 갖다 놓으세요. 며느리가 제 뒤를 돌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요. 며느리가 제가 담은 밥그릇에 침을 뱉었어요. 크음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실히 봤어요. 제 밥그릇에만 침을 뱉었습니다. 뭐예요? 빨리 갖다 놓으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남편이 물었지만 며느리가 빨리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소화 안 되신대요. 나중에 드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가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쯤이었을까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이제 슬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의부사들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요양원은 왜?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치매 초기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 집 명의를 빨리 옮겨야죠. 어머니가 정신 온전할 때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리모델링도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집값 올려서 어머니 명의에서 빼내는 거.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리모델링은 핑계였어요. 집값을 올린 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숙이가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받아내야죠. 방법은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집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남편마저 동의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리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며느리가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강민준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세요. 그의 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었고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강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의부사들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 놓으세요. 남의 집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의부사들 성호가 강 사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끼어들었지만 성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사장님 나가보시죠. 어머니랑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강 사장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성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젯밤에 들었죠? 우리 대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뭘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잖아요.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기로 했어요. 오늘 변호사가 옵니다. 변호사요? 네. 진명의 이전 관련해서요. 어머니가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는 안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성우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안 한다고요?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세요? 뭐라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나는 멀쩡해. 당신들이 날 그렇게 만들려는 거잖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성우가 냉소를 지었어요. 어차피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는 못하시니까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산 거라고. 그래서요? 어머니, 돈은 우리 아버지가 보태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몫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텐데. 난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이제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치매 걸린 사람이 집을 관리할 수 있나요? 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시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잘 돌봐주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좋잖아요. 난 여기서 살고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빨리 죽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요양원에나 가 계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 실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미영이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저는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변호사 오면 나와서 서명하셔야 해요. 성우가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사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의부사들이 제가 지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연 거였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애들 말 좀 들어. 당신도 그 사람들 편이야?
편은 무슨 편? 가족 아닌가?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고.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서명 안 해. 절대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성우야, 어머니를 방에 가둬. 당분간 나오지 못하게. 네, 아버지.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제 집에서, 제 방에서 죄수처럼 방에 갇힌 지 3일째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며느리가 문을 열고 식사를 넣어줬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침을 뱉었을까봐 무서웠거든요. 핸드폰은 빼앗긴 상태였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누군가 작은 돌을 던졌어요. 놀라서 창문을 열자 강민준 사장이 아래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사장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그가 무언가를 창문으로 던졌어요. 작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제 번호 저장되어 있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강 사장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1시간 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 강민준입니다. 며칠만 버티세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왜 이 사람은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그날 밤 강 사장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준호예요. 이준호.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 몸에 특징이 있었나요? 점이나 흉터 같은 거요.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나비 모양처럼 생긴. 그리고 왼쪽 발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돌 지나서 뜨거운 물에 데인 거였죠. 제가 상세하게 답장했습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밤에 몰래요.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슨? 제 왼쪽 어깨요. 그리고 왼쪽 발목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니, 창문 여세요. 저는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 사장이 셔츠를 벗었어요. 왼쪽 어깨에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발목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5살 때 놀이공원에서 납치당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저를 준호야라고 부르던 준호야.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그 순간 30년 만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엄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널 잃어버려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DNA 검사를 몰래 했어요. 엄마 머리카락이랑 제 머리카락으로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가 봉투를 꺼냈어요. 99.99% 친자 관계.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엄마 의붓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돼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계획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 다 기록하고 있어요. CCTV도 몰래 설치했고 녹음도 하고 있어요. 준호야.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엄마를 꼭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저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부사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서명하시겠어요? 아니면 정신병원 가시겠어요? 성우가 협박했습니다. 정신병원? 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병원에 진단서 받아뒀어요.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입원시킬 거예요. 거짓 진단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알았어. 서명할게.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 오니까 준비하세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서명하라고 해. 어떡하지? 엄마, 괜찮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제가 갈게요. 변호사, 경찰 다 데리고요. 조금만 버티세요. 오후 2시 변호사가 도착했고 저는 거실로 불려나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저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 바빠요. 성우가 재촉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야? 지금 바쁜데.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어요. 뒤이어 준호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성우가 당황했습니다. 박성호 씨, 조미영 씨, 박태수 씨, 노인학대, 사기, 협박,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에 침 뱉는 영상, 의부사들이 방에 가두고 협박하는 녹음, 재산 강탈 모의하는 대화 녹음, 가리고 거짓 진단서. 이게 어떻게?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인테리어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준호가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야? 저는 이준호입니다. 이윤숙 어머니의 친아들이요.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제 출생 기록도 다 찾았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그 아이가 접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어머니 단독 명의예요. 당신들 한 푼도 된 거 없어요. 부동산 거래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돈 냈다고. 성우가 발악했지만 준호는 냉정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보세요.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어머니 계좌에서 몰래 빼간 돈이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횡령죄로 추가해요. 이런 남편 박태수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성호, 조미영, 박태수 세 분 동행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싫어.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게로 다가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30년 만에 저는 다시 제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성호, 조미영, 박태수는 피해자 이윤숙 씨에 대한 노인학대, 감금, 협박,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준호가 제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검사, 증거 제시하세요. 네, 판사님. 검사가 스크린을 켰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침을 뱉는 장면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건 며느리 미영이 소리쳤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두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치매 초기 같아요. 리모델링도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집값 올려서 어머니 명의에서 빼내는 거. 요양원 보내고 집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되죠. 의부사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건 오해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성우가 변명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다음 증거. 세 번째는 방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를 4일간 방에 감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감금이에요.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사가 마지막 녹음을 틀었어요. 빨리 죽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요양원에나 가 계세요. 며느리의 음성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그때 제가 실수로 남의 죽음을 바란 겁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고인들은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윤숙 씨가 치매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어요. 검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피고인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피해자 이윤숙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15년간 저는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음식에 침을 뱉었고 폭언을 들었고 제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제 방에 가뒀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호가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그들은 제 재산을 노렸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성우가 말을 더듬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징역 2년, 조미영은 징역 1년 6개월, 박태수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윤숙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쾅! 판결이 내려지는 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안 돼.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저를 구해준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옛 친구 영희가 달려왔어요. 은수가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영희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아. 친구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준호는 저를 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새 집? 네. 옛날 집은 팔았어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돈으로 여기를 샀어요. 준호가 활짝 웃었어요. 집은 아담하고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예쁜 주방, 그리고 제 방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준호야,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꿈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어린 준호가 엄마 나도 요리 배울래 하고 졸랐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왜 우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식사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자라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첩에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어요. 보육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찍은 사진들. 엄마가 못 본 30년이에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준호야.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제가 못 본 30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엄마, 저 혼자 자랐지만 나쁜 사람은 안 됐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친구 영희와 차를 마시고 동네 복지관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무엇보다 준호와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따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이 되어줘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박성호 씨가 면회 신청했대요. 뭐? 가보실래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기로 했어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의부사들 성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행복하니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어머니, 다시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노인분들한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미움을 내려놓으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응. 복지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엄마도 도움받을 사람인데 남 도와주고 있네요. 아니야. 나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 내가 있잖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인테리어 사장이 되어 저를 구하러 돌아왔어요.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지금은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붓 가족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제 재산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15년간 참으며 살았던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제게 준호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경찰, 복지관, 친구, 이웃 누구라도 좋아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노인분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만두세요. 노인 학대는 범죄예요.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저희 의붓 가족들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댓글로 용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준호와 함께 못다한 30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